제목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약산 김원봉의 서운 올해도 불가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약산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반세기 60년이 넘었잖아요. 58년에 공식적으로 돌아가셨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60년 동안 서운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이렇게 임정로드와는 별개로 약산로드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지난주부터 그 약산 김원봉 평전의 저자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이랑 통화를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뭐 이번 강의 때문에 한 건 아닌데 다른 취재 때문에 연결을 한 건데, 약산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오늘 강의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께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한번 오늘 담담하게 제가 취재한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김학봉 여사님이 인터뷰를 저희 3번을 거절을 했는데 여사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거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의 좀 말년에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따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2015년에 이제 영화 암살, 밀정 2016년 나온 이후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2015년 말쯤에 낙상 사고를 겪고 나서 그때부터 요양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 뒤로는 이 말씀도 좀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됐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월 11일 날 인터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자로서의 욕심도 있었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좋지 않았어요. 진짜 오늘 종일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하자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내용을 뭐부터 풀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약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뭘부터 풀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특히 2월 내내 미친 듯이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립현충원,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우리나라에 2곳이 있잖아요. 2곳에 친일파 7명 국가에서 공인하는 겁니다. 2009년. 그리고 대전현충원에 4명이 잠들어 있어요. 아마 잠들어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임정로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약산로드를 지금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친일파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제 스스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2주 전쯤에 이제 항일단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용조 선생님, 그러니까 차리소 선생님의 아드님의 차용조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이제 애국지사대의 후손분들이 모여서 항일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 법이 뭐냐?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서운을 없애고 이 지금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들의 무덤을 파내자는 그 법을 개정하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기사를 쓰긴 쓰는데 정말 대충 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내용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2009년도 자료를 쫙 파악을 해서 11명의 무덤 위치를 정확하게 그 기자회견 후에 금요일날 바로 갔고, 그 2주 전에 눈 굉장히 많이 온 날 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진짜 걷고 또 걷는데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 그날 못 찾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정확한 무덤 위치를 찾았어요. 서울현충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우리가 오늘 이 현충탑까지는 많이 가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현충탑 굉장히 크게 있는 거 아시죠? 현충원 다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셨구나. 이제 진짜 그 묘역은 다 이 뒤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 막상 가서 보니까 근데 제가 표기한 요 곳이 지금 7곳, 이 7곳에서 이 특히 얘기한 이 장군, 제2장군 묘역과 제3장군 묘역, 제1장군 묘역, 그리고 이 유공자 1묘역에 7명의 친일파들이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제2장군 묘역인데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장군 묘역.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거 공식 자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다 표현할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기가 묘역인데 여기가 이렇게 일장군 묘역이 이렇게 감싸듯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를 일장군 묘역에서 이렇게 호위하듯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애국지사 묘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의열단, 광복군 여러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장군 묘역이 6기가 여기가 있어요. 6묘가. 여기에 2명이 친일파예요. 위에서 이렇게 굽어보듯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정말. 이게 7명이에요. 7명. 여기까지가 서울현충원에 있는 친일파고 여기 4명이 제대현현충원에 있는 친일파예요. 다 찾아냈어요. 11명 다 찾아냈어요. 정확한 위치. 근데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이에요. 2009년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 민문연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를 찾아내서 지금 현충원에 있는 각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들을 정확한 명단을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배제했어요. 왜냐면 오마이뉴스가 당시에 친일인명 사전을 만들면서 친일파들을 막 찾아 나섰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저는 국가에서 찾은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발표한 그 11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그 11명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이 인물들이 다 장군들인데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사령관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전부 다. 특히 김백일. 제가 김백일 묘를 보고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 육군 중장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김백일. 그 앞서 보면은 일장군 묘역에 있습니다. 이 일장군 묘역이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 등락이 잘 안 보여요. 일장군 묘역이 이 국립현충원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어떤 의미냐? 이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김백일이 잠들어 있어요. 김백일이 어떤 사람이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937년 만주국 중앙육군 훈련처를 졸업한 다음에 만주국입니다. 일본이 세운 괴뢰국이에요. 거기서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38년부터는 간도 특설대가 돼가지고 간도성 일대에서 항일 무장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우리 애국지사들을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해방 때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간도 특설대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친일전쟁에 협력을 했고 김백일이 만주국 정부로부터 뭘 했냐? 얼마나 친일 행위를 잘했는지 43년 9월에 훈장을 받았어요. 해방 뒤에 46년에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재 군대의 모태가 된 국방경비대 창설에 정말 힘을 썼어요. 3, 4단장이 됐고 6.25 전쟁이 발발 후에 1군 단장이 됐어요. 3스타. 근데 51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김백일의 묘가 있어요. 51년에 죽은 김백일의 묘가 있고 김백일의 묘에서 바라봤을 때 서울의 전경이에요. 제가 화났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 양지 바른 곳에 이 제1장군묘, 요 앞에 박정희 묘가 있어요. 여기 박정희 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군묘 여기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감싸듯이. 여기서 바라볼 때 이 양지 바른 곳에 김백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전경이 벌써 쫙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롯데타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마 제 강의를 임정로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효창원에 가면 김구 선생과 최준내 여사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백정기 의사와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이 이렇게 쫙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뭐가 있죠? 운동장. 맞습니다. 효창운동장이 1960년에 거대하게 정남 방향으로 있어요. 이렇게 애국지사들의 묘역이 있으면 그 정남 방향으로 효창운동장이 거기에 있고 김구 선생 묘역과 3.24 묘역 사이에다가 뭐가 있냐? 방공탑이 있어요. 박정희가 애국지사들 머리 위에다가 방공탑을 세워놨어요. 우측으로 뭘 세워놨냐? 대한노인회를 만들어놨어요. 그 좌측 이쪽에 임정요인 묘역 좌측으로 뭐가 있냐?
원효대사 동상이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김백일묘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도 그래, 제가 다 그래, 알았어요. 그래,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태영 묘와 이응준 묘에 가고서 부자가 여기 신태영은 아들 신웅균이랑 같이 둘이서 친일파였어요. 이게 제2장군 묘에 있어요. 제2장군 묘. 아, 여기 가니까 제가 이 걸음을 못 잊겠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냐면 친일파 신태영 묘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가 신태영 묘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응준 묘가 있어요. 신태영 묘가 좌측에서 두 번째, 이응준 묘가 제일 우측에서 여섯 번째, 그러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묘예요. 그 이응준 묘 옆에서 바라보면 위에요, 위에요. 위에서 바라볼 때, 언덕에서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임시정부 애국지사들의 묘역이에요. 여기가 국무령을 지낸 애국지사들의 묘고 임종로드 다큐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신규식 선생의 묘가 이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규식, 예관 신규식 선생이라고 아마 우리 다큐 보신 분 알 거예요. 책 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흘겨보다는 뜻의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 묘에서 바라볼 때 이 양지바른 여기가 이 친일파 여기에 잠들어 있어요. 이건데 애국지사들의 묘예요. 애국지사들의 묘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무명용사 위령탑이에요. 입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박정희 묘가 있고 일장군 묘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입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고 이 밑으로 임정묘인들 여기가 다 무슨 묘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남자연 의사 영화 암살에 전지현이 연기했던 그 남자연 의사의 묘가 요거예요. 영화 밀정에서 영화 암살에서 김상옥이라고 총 쏘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그 종로 시내에서 싸웠던 그 의열단 의사 기억하시죠? 그분의 묘가 여기 있어요. 이회영 선생의 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친일파의 묘가 여기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신태영은 어떤 인물이냐? 부자가 아들까지 친일파예요. 1914년에 일본군의 육군 보병 소위가 됐고 나고야에 가서 3사단에 근무하다가 러일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4년에 대전중학교에 이제 군사 교관을 거쳐서 42년도에 7월에 용산 정차장의 사령관이 됐어요. 당시에 용산이 여러분 뭐였냐? 보급기지였어요. 그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을 일으킨 그 보급기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해방 후에 육군 중장 3스타가 됐고 4대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네. 이 친일파 신태용의 묘에서 바라보면은 진짜 무슨 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정요인의 묘에서 그 바라보는 것도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이 애국지사 묘는 더 낮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더 낮단 말이에요. 더 낮은데 조명화 선생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조명화 선생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조명화 선생 25살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가 상하이 임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대만에 중간에 돈이 떨어가지고 대만에 중간에 들려서 그냥 개인 신분이에요. 개인 신분인데 대만에서 계속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당시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에요.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 구니노미야라는 놈이에요. 일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에 시찰을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조명화 선생이 어떤 일을 했냐? 중국인 무협가에게 찾아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 무술 고수에게 찾아가서 단도를 비도수를 연마를 했어요. 칼을 갈았어요. 그 칼을 갈고 거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타이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타이베이, 타이중, 뭐죠? 남쪽에? 아무튼 타이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도에다가 칼에다가 단도에다가 독을 발라요.
그래서 여기서 군이노미야가 걸어오네요. 시찰을 하기 위해서 칼을 던져요. 바로 안 죽어요, 군이노미야가. 근데 선생이 5월 14일 날 소위 말하는 로즈데이에 거사를 일으키고 10월 10일 날 타이베이 이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꽃보다 할배 보면은 이렇게 스무디 많이 먹었던 데 기억하죠? 동먼역. 그 바로 옆이에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서 순국하세요. 10월 10일 날. 다음에 죽어요. 군이노미야가 폐혈증으로. 그분의 묘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조명화, 순국선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래요. 이 소나무숲.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요. 제가 얘기한 건 국가에서 공인한 11명의 무덤만 얘기한 거예요. 11명.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남한이 외면한 밀양사랑 김원봉이라 정했고 두 번째 제목을 북한이 외면한 밀양사랑 김원봉이라 정했어요. 양쪽으로부터 다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이거는 20대 초반의 의열단 의백일대의 모습이에요. 의열단 의백일대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열단 의백 당시의 김원봉이고 이거는 1939년이죠. 최초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그 한커우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에 모두 다 외면을 받았는데 제 약산에 대해서 참 그냥 저는 미안해요. 약산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되게 미안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1945년 우리나라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임시정부의 애국지사들이 환국하고 나서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좌우가 합작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있어요. 여기에. 김규식 선생도 계시고 김구 선생도 계시고 이시영 선생도 계시고 신익희 선생, 조수왕 선생, 조성환 선생 다 계시네요. 여기에. 약산도 여기 있고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을 하나 보면 이 영상은 제가 우리 혜주랑 같이 작년에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 프로젝트 임정을 기획하고 나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 후배들이랑 그때 6편의 미니 다큐와 1편의 장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5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7편이 이제 감독판으로 나온 거고 이 5편의 내용이 주인공이 바로 약산 김원봉이에요. 10분짜리고 주된 내용은 제가 중국을 다닐 때 임시정부의 여정을 쫓아갔는데 굳이 책 제목은 여러분 임정로드 4,000km지만 저희가 실제 다닌 것은 6,800km였어요. 왜냐? 이 2,800km는 뭐냐? 김원봉에 대한 추적이에요. 그래서 다뤘어요. 영상 볼게요. 네. 왜? 아니 걸려서 왜 걸리나? 엄마야! 김원봉.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라는 한마디로 강한 인상을 남긴 역사 속 인물. 그래서 김원봉 하면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배우 조승우가 먼저 떠오른다. 영화 속 이미지 말고 실제 김원봉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약산 김원봉 장군의 발자취를 순서대로 쫓았다. 여기 어디로 가봐? 저희가 온 곳이 국민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김원봉 선생님이 20대 영문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곳에서 교수님의 홍명락을 만들어요. 청량 김원봉. 중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금릉대학에서 수학했다. 그러나 잠시였다. 김원봉은 신흥무관학교로 적을 옮긴다.
이곳에서 13명의 동지들과 함께 의열단을 창설한다. 김원봉은 의백이 되고 곧이어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된다. 그의 목에는 김구 선생보다 많은 300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렸다. 그러나 김원봉은 의열투쟁에서 한계를 느꼈다. 더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군대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자신부터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광저우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1926년도의 일이다. 원래는 그 조선국민당 육군군관학교예요. 정식 명칭이. 근데 얘가 지금 황포에 있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저 곳이 바로 옛 정문입니다. 옛 정문? 그렇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진짜요? 요번에 놓은 거지. 요번에 놓은 건데 멋지네. 어디야? 1925년에 김원봉 장군이 의열투쟁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대일 항일투쟁에서의 변화를 이제 군대에 한번 생각했고 자기야 먼저 장교화되기 위해서 신식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김원봉 장군의 흔적을 황포군관학교에서 찾고자 했다. 수백 장 사진 속에 김원봉과 항일 애국지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아쉬워. 아니 뭔가 그래도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는 좋은 것을 했는데 아쉬워. 이번에 참 분명히 우리 70여 명의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 청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비를 한국군을 선도하는 데가 되는데 아쉬워요. 김원봉 장군은 난징으로 다시 돌아왔다. 1932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난징 외곽 상기슭에 위치한 천령사는 조선혁명 간부학교 3기 학생들이 일제의 압박을 피해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다. 시인 이육사와 작곡가 정일성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이다. 그러나 조선혁명 간부학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해요. 지금 앞에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막고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이거 하나야. 길이 여기예요? 여기에요. 우와.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이거밖에 안 남아서 거기 아까 대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다. 진짜 제가 아주 새우인데 이렇게 독립운동의 거두가 만들어놓은 이곳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역사 과오예요. 과오 정말. 아, 속상해. 이게 그나마 남은 흔적이라는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 이곳에 지금 이곳이 한정사라는 여기 훈련받았다는 유일한 흔적이 저 빨갛게 우리가 써놓은 그 글씨 하나예요. 이 도교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미 아무도 관리가 안 하는 도교사원이 들어요. 천령사를 둘러볼수록 약상 김원봉 장군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김원봉과 조선혁명 간부학교 학생들을 잊지 않기 위해 표지석 하나 세워야 하지 않을까? 여기 김원봉 선생님에 관련된 기록들과 정말 잊혀져간 125명의 이 정치 간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의 이 125명의 졸업생들을 위한 그 기록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영상으로 책으로 남겼다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런 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 125명의 기록들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진짜 약산 김원봉을 모르는 사람도 진짜 거의 없는데 그 약산 김원봉이 만든 이 군사학교를 되게 헛헛해. 네, 이런 데 올 때마다 우리 인정, 하와이 인정이 이걸 하는 이유도 저는 같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단순히 인정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애국 지사들이
이 이용만 땅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80년도 전에 훈련받으면서 조선의 독립을 해서 자기 젊음을 다 바친 거예요. 맞아요. 진짜 하와이 원정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1938년 10월 10일 김원봉 장군은 독립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한다. 화력을 앞세운 일제의 압박은 거셌다. 중국 내륙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1939년 조선의용대는 계림으로 본부를 이동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무안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 본부가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계림으로 넘어왔을 때 처음으로 조선의용대 본부와 조선의용통시대를 발행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입니다. 동령과 1호였던 곳이에요. 1940년대 충칭으로 넘어온 김원봉 장군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좌우합작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1942년 4월 김원봉 장군은 충칭에 있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켰다. 동시에 자신은 광복군 부사령 겸 광복군 1지대 지대장으로 취임했다. 조국 독립만을 생각하고 내린 통큰 결단이었다. 잠시만, 172호 지났다. 185인데? 반대편이랑 한거 아니에요? 172호. 잠시만, 여기 금방일 것 같은데? 여기네요. 여기야. 172호. 어디요? 이 간판. 저 지금 가려놨잖아요. 상해, 의류, 집판장 뭐 이런 거네요. 그러네, 가련한. 그걸 지금 가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많이 허름한데 42년도에는 어땠을까? 이게 지금 의열단의 의대, 조선육년 강부학교의 교장, 항일운동의 양대 거두 중 한 명인 김원봉 장군이 살았던 집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애국지사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는다. 4개월 뒤 김원봉 장군은 개인 자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조국의 모습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친일 세력이 잔존한 채 세상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 한평생을 운동하신 분이 고향에 돌아가지고 노독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여운형 선생이 피살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으로 어쩔 수 없이 간 사람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북한에서도 김일성에게 맞서다가 숙청당한 그 김원봉 장군이 우리가 항일운동이 발자취를 쫓으면서 충칭까지 오면서 6,800km의 이 기록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김구 선생만큼 김원봉 장군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알잖아요. 아는 상황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 보다도 더. 너무 화가 나. 누나야 되게 기름직해. 아니 근데 오디오 잘 들어와요? 매는 소리가 엄청 큰데? 아니 매미가 줄파수랑 비슷한가 봐. 무섭다는데 매미 소리가.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강구학교. 이거보다 7편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52분짜리. 저는 시대의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인정을 하질 않아서 많이 안 봤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청년들이 로드다큐 임정은 우리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김원봉 장군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책에 들어가는 2쇄만 들어갑니다. 2쇄. 1쇄는 안 들어갔어요. 2쇄에 들어간 건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2쇄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쇄는 없습니다. 1쇄 죄송합니다. 저거 보면서요. 제가 사진 구해서 돌아서. 아 진짜요? 네, 죄송해요. 제 실수예요. 제가 네, 제가 다 이제 나중에 다 만들고 보니까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왜 지도가 없냐? 여행서인데.
그래서 2쇄에 급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려요. PDF 파일로. 이게 루트예요. 서울에서부터 책에 들어가는 실제 루트예요. 서울에서부터 임정로도 4,000km는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이 거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9일인 그 계림이라 불리는 이곳은 임정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조선 의용대와 관계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지난해 여름에 갔던 게 바로 여기고, 제가 이제 사전답사로 갔다 오고 그 후에 갔다 와가지고 타이베이 아까 얘기한 그 조명화 선생님의 유적지를 찾아서 갔던 거고, 유니사의 마지막 한 달이 궁금해가지고 일본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유니사가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을 보낸 그 구금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사카성 가보신 분? 오사카성 가보신 분? 우리 선생님 가보셨죠? 오사카성 다 오사카 갔을 때 반드시 가는, 우리 서울에 놀러 오면 반드시 가는 곳이 경복궁이잖아요. 오사카에 놀러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바로 오사카성이죠. 오사카성의 주인이 성주가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죠? 임진왜란. 아, 우리 역시 윤 선배 다 나와요. 다 아시면서.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거기에 성주잖아요. 거기에 헌병 감옥소가 있었어요. 유니사의 마지막 한 달,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달, 여기서 잡혀 계시다가 일본으로 넘어갔고 마지막 한 달 여기서 보내다가 이 가나자와로 가서, 가나자와가 일본의 구사단이 있던 곳이에요. 구사단장이 유니사 의거 때 32년에 4월 달에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얼마나 치졸한지 그 유니사의 마지막 하루, 마지막 죽은 그곳을 맞추려고 이 구사단 사령부가 있던 이곳으로 마지막 날 가요. 여기서 순국하세요, 유니사가.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저 혼자 이제 막 갔다 온 거예요. 재밌어요, 번외편. 본편도 재밌는데 번외편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 많이들 보시고요. 아무튼 이랬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김원봉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하이에도 집중이 돼 있고, 상하이, 자싱, 난징, 그다음에 광저우, 충칭, 구일인, 이게 다 김원봉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빠진 게 어디냐? 바로 이 베이징.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커우가 있어요. 여기에 한커우. 지금 그건 좀 빠졌어요. 제가 여기 못 갔어요. 여긴 가야 되는데 과연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 아무튼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화를, 그 유명한 2015년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 암살을 살짝 볼 거예요. 앞에 한 3분 정도. 유심히 보세요. 잘못된 장면들이 꽤 나와요. 뭐에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볼게요.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야. 야, 약산 김원보이 오랜만이지. 내 결혼식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미안했네. 아니 이걸 왜 북경에서 하고 그래? 안 섭섭하지? 저도 사모님 장례식장에 못 갔는데 뭐 숨어 지내는 형편끼리 경조사는 무슨. 아, 아늑합니다. 방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식사동이고. 들어갈까 그럼? 불은 잘하지? 그럼요. 아직까지 뭐 살아있구만. 아슬아슬하지 뭐. 근데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병동에서 총 쏠 일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봐.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틀린 거, 우리 경주쌤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오케이. 배 타고 왔어요. 오케이, 그거 맞아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적극적이라셨습니다. 오케이. 항저우에서 임시정부는 평지였어요. 항저우에서 임시정부는 평지였다. 네.
일단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선생님 좋아요. 오케이 저기 장소가 항저우가 아니라 자신이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항저우 장면 영화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항저우라고 나오죠. 항저우. 김구 선생은 항저우에 안 계셨어요. 자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에 5월 달에 피신 생활을 시작하는데 주푸청 선생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자싱이에요. 그래서 약산이 백범을 만날 때 찾아간 곳은 자싱입니다. 항저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항저우 청사에 가면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유물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인데 그곳은 서울로 가는 길에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쌤의 말도 맞고 우리 선생님의 말도 맞아요. 그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최초의 사진을 쓸 때 영화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다. 사진 써도 되냐? 아,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 쓰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꼭 한마디 더 붙였어요. 영화에 오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만 관객이 들어서 약산을 밀양사랑 김원봉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만으로도 전 감사해요. 암살 2015년, 2016년 밀정, 그리고 2019년 이몽. 이몽이 뭘까요? 유지태가 주연하는 5월달에 하는 드라마예요. 의열단 이야기예요. 1930년대 의열단 이야기예요. 잘못됐어요. 의열단 이야기에 1930년대는 없습니다. 20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1930년대 그래서 배경이 경성인데 경성에서 당시에 1930년대 김원봉은 경성에 없었어요.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성으로 다뤄요. 의열단을 배신한 그 배신자들을 척결한다는 의미로 그게 주로 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고마워요. 다뤄주는 것만으로. 나중에 암살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가서 자랑하세요. 특히 항저우 아니다. 당시에 항저우 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주요 애국지사들은 자싱으로 피신을 했고 김철 선생과 차리석 선생과 그리고 또 누구죠? 송병조 선생 세 분이 파수꾼처럼 항저우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만든 겁니다. 책에 자세히 썼어요. 보세요. 책에 자세히 썼어요. 그 서울편은 재미가 없는데 그 상하이부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자싱. 이게 바로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그 집이에요. 여기가 주푸청 선생이라고 김구 선생의 몸값이 200억 걸린 분을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무조건 도와줘요.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게 주푸청 선생의 집이 여기고 기념관이고 김구 선생 피신처가 여기예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일로 백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영화는 거기서 착안을 한 거고 자싱입니다. 자싱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도시가 물길을 따라서 문어발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자싱 김구 선생 여기 피신처가 있고 여기에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한 달에 7명 왔어요. 한 달에 7명. 중국 사람들이 맨날 기록해요. 저희 일행이 4명이었는데 6월 27일 날 6월 25일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갔을 때 작년 6월 달에 갔을 때 6월 초에 온 3명 그리고 저희 4명.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미안하더라고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공짜로 보존하고 있는데 공짜로 입장료도 없고 한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 안 가면 길은 사라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32년 의거 후에 계속적으로 옮겨요. 근데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난징에서 근데 그 전까지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지사들 소위 말하는 뭐 임정 쪽이든지 의열단 쪽이든지 의용대든지 다 모여요. 전부 다. 뭐 노령 쪽에서도 다 모이고 전부 다 모여요. 어디로? 난징으로. 30년대는 난징입니다. 그래서 난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중요한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난징에 가면은 리지샹 위안수 유적진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왜 귀하냐? 난징 최중심부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곳에다가 6,000평 규모로 건물 6동에다가 당시에 난징에 있었던 40여 개의 위안소들을 다 여기다가 복원해 놨어요. 두 번째 건물 B동 19번 방에 박영심 할머니가 머물던 방도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박영심 할머니, 여러분 이 사진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라 잘 아시죠? 평안도 출신의 우리 박영심 할머니가 난징의 리지샹 위안소에 끌려와서 하루에 30명의 일본 놈들을 상대를 하면서 버틴 곳이에요. 2003년에 박영심 할머니가 난징에 가서 내가 위안소 생활을 했던 곳이 여기라고 증언하는 순간 재개발이 멈췄어요. 10년 동안 학계랑 부동산 업자들이랑 주민들과 중국 당국이 논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 1일 날 난징 이 최중심부에서 리지샹 위안소가 개관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협정안을 만들어요. 타결했다고 말해요. 70명이에요. 이게 리지샹 위안소의 가장 중앙 마당에 있는 한쪽에 큰 벽이에요. 얼마나 벽이 큰지 70명이에요. 거대한 사진으로 만들어놨어요. 7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70명이에요. 이 중에 한국 사람이 반이에요.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네덜란드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피해자들의 증언을 내부 촬영이 금지돼 있어요. 콘돔, 당시에 썼던 콘돔, 당시에 그 여성들 그 검사했던 그 틀 그대로 다 보존돼 있어요. 한글로도 QR코드를 입력하면은 확인이 가능해요. 중앙 마당에 박영심 할머니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오욕의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갑자기 김원봉 이야기하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30년대 초반까지, 30년대 중반까지 우리 애국지사들이 난징에 모여서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미친 듯이 무장수쟁을 하고. 근데 일제가 폭압해서 들어온 순간 다 밀려났어요. 다 밀려나서 어디로 갔냐? 밀려난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차지한 그 자리에 우리의 수만 명의 조선 여성들이 끌려와서 능욕을 당했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봉 장군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꽤 많이 남아있어요.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난징이에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고,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난놈인 게 10대 때부터 똥숟간에다가 일장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막 학교가 막 그냥 막 폐교되고 난리가 났는데, 덕화학당이라고 당시에 독일인이 경영했던 학교에서, 천진에 있는 학교에서 가서 수학을 하다가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난징에 당시에 금능대학이라 불린 이곳에 갑니다.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 학교 선배가 누구예요? 여기요. 아유, 우리 선배 대단하십니다. 몽양 영훈현 선생이에요. 바로 자기 동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1918년에 여기를 입교를 하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래봐야 18살, 19살이었어요. 약산이 당시에 18살, 19살일 때 여기 입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때려쳐요. 왜? 자기의 만족을 못하는 게. 여기 난징이 여기로 들어간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당시에 여기 학교장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미국인이었어요. 당시에 미국이 1차 대전 승전 후에 엄청나게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전략 전술을 배워야 된다는 이유로 난징을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1919년에 간 곳이 어디예요?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에서 동료 13명을 만나서 하는 게 의열단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100주년이에요. 올해 100주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뒤에 여기가 다시 한번 또 집중되는데, 난징의 금능대학이 2번 중요해지는데, 김원봉 장군이 여기를 다닌 것도 있지만 나중에 3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민족혁명 그 통일 작업이, 그러니까 당 통일 작업이 이루어져요. 민족혁명당.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근데 난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뭐냐?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천령사라는 곳이에요.
32년에 윤희사 의거 후에 김구 선생도 장개석을 만나지만 김원봉 장군도 장개석을 만나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20년대에 의열단 운동을 하다가 26년에 광저우에 가서 황포군관학교에서 중국 군관학교 군인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장개석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장교들을 키우고 싶다. 나 전문적인 우리나라 정말 위대한 장교들을 만들어서 또 그 애국장교 청년들을 직접 훈련을 시켜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1기와 2기와 3기에 걸쳐서 125명의 장교들이 탄생을 합니다. 난징에서. 이곳은 3기 학생들이 있던 곳이에요. 1기의 대표적인 애국지사가 누구예요? 청포도의 주인공 이육사 선생입니다. 이육사 선생이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들. 엄청난 애국지사예요. 엄청난. 의열단에 가입을 했고 의열단에 가입한 동시에 32년에 난징에 가서 김원봉 장군과 함께 조선혁명 간부학교의 1기생이 됩니다. 2기생이 누구냐? 정율성. 광주 출신의 정율성. 한국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가에 만드신 분. 2기생. 근데 애석하게도 1기생과 2기생들이 훈련 장소는 다 폭격 때문에 흔적도 안 남아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3기생, 난징 최외곽에 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천영사, 대중교통 없어요. 제일 고난이도 코스예요. 제일 힘들었던 곳, 가기. 대중교통. 왜냐하면 최근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가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 없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폐허예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남과 북에 모두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김원봉의 글씨조차 남아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봉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근데 황포군관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거사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계속 거사를 일으키는데 거사가 실패해요. 왜? 여러분 김지섭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김지섭 들어보셨어요? 1926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성에다가 폭탄 3발을 던진 분입니다. 40대였어요. 근데 실패해요. 의열단의 어찌 보면 마지막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김원봉에게 폭탄 3발을 받고 일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석탄배에 그 지하에서 숨어서 일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폭탄이 어떻게 돼요? 눅눅해져요. 그래서 폭탄을 던지는 순간 폭탄이 3발이나 던졌는데 한 발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너무 많은 애국지사들이 영화 암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승우가 술을 따르죠? 너무 많은 동지들이 갔다고. 저는 그 장면은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김원봉이 결정적으로 의열투쟁을 잠시 접고 무장투쟁, 말 그대로 군대를 양성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런 애국지사들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요. 힘들게 성공을 해도 그 자리에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먹고 자기부터 군인이 돼야겠다고 싶어서 순원과 장개석, 주은내가 만들었던 황포군관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반발이 대단했어요. 의열단의 의백이에요. 의열단의 의백이 일개 중국의 장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신식 군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공짜예요. 다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불과 3년 운영했어요. 3년. 다 100% 보관돼 있어요. 저희가 미션이, 제가 해주랑 거기 가서 저희가 미션이 딱 하나. 그 수백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김원봉의 얼굴을 찾자. 황포군관학교 4기 입기호생인 김원봉의 얼굴을 찾자. 못 찾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찾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혹시라도 김원봉 장군의 얼굴을 찾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라. 제가 살해하겠다고 써놨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해할게요. 그 살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게요. 여러분 계림 가보신 분,
아, 여긴 안 계시네요. 계림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야, 이런 곳, 이런 동네가 있을 정도로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기암절벽이 막, 와, 역시 천하 명승지, 천하 절경. 항저우 멋있다고 하는데 항저우는 비교도 안 돼요. 항저우는 그 저기 소동파가 거짓말한 거고 멋있다는 거 거짓말한 거고, 여기서 한 번쯤 웃으셔야 되는데 다들 아무튼 거기에 그 칠성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교라는 달인데 이렇게 한국 분들이 단체 관광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여기서 막 제가 막 설명하고 막 이러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어르신들이 야, 뭐 하냐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김원봉 장군 여기서 이게 했던 곳을 얘기했더니 야, 한국인 가이드가 아 빨리 가자 그래요. 잠깐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자 그래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나에게 5분만 주면 그 어르신들 관심 갖던 사람들이. 조선의용대가 근데 나중에 그 앞서 말씀드린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거친 그 출신들이 조선의용대가 되고 이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나중에 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좌우합작의 그림이 194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치장이라는 곳에서 1939년에 김구 선생과 김원봉 장군과 김구 선생이 함께 동력에게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 거예요. 오직 우리 목표는 하나. 자주 독립. 힘을 합칠 수 있다. 조소왕 선생과 신익희 선생과 김원봉 장군과 김구 선생이 이렇게 태극기 아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충칭까지 왔어요. 어쩌면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이 이 사진, 대한민국 최초, 역대 대통령 최초로 2017년 12월에 이 사진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 해방 후에 1945년 11월 3일에 개인 자격으로 고국에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모습, 2018년 7월에 저희의 모습, 이 사진 저희도 찍고 싶어가지고 충칭 연안지청산 백범의 계단에 서서 갔던 겁니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헛헛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그 해방을, 좌우가 합작했던 그 해방을 우리 손으로 맺어지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곳이에요.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아요. 표정들이 안 좋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해방이 됐는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최초로 갔는데 가서 보면 알아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백교환 선생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백교환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역사의 진보는 막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친일파 반동 세력들이 애를 써도 역사의 진보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충칭 시내에 있는 완벽한 시내.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 강남 한복판이에요. 연화지청사에서 걸어서 15분. 쇼핑몰이 올라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후에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을 합니다. 광복군 총사령부터를 복원시켜달라고. 이 가림막 바로 뒤에 여기에 광복군 총사령부터가 복원되고 있어요. 중국이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원되고 있어요. 광복군 당시의 지천성 장군 아마 내년에 가면, 아니 올해 가면 또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까 그 영상 속에 그건데, 남과 북에 모두 다 외면을 받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그래도 참 이런 비교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록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근데 약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기에요. 여기 2층 집에 김원봉 장군이 살았어요. 되게 속상해요. 찾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찾아갔더니 이 시장통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이 골목 끝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골목 끝자락에 이 집이 있는데 되게 속상해요. 근데 이 주인장들이 알아요. 김원봉 장군이 살았던 걸 알아요. 어떻게 아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김원봉 장군이 살았냐? 알아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요 옆으로 대형 쇼핑몰 단지가 이미 들어섰어요. 그대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제가 볼 때 없어져요. 조만간. 그게 걱정이에요, 전. 그래서 해방을 헛헛하게 맞이하고 1945년 11월에 일진으로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자기의 비서진들이 복귀를 했고 12월에 이진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김포공항에 못 들어와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논산으로 가요. 논산 여관에서 그날 첫날 밤을 머무는데 환영인파도 없고 의열단 의백인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다 하나의 목표는 똑같았잖아요. 자주독립. 그래서 처음에 애국지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임시정부 애국지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목표는 똑같이 말했어요. 완벽한 미소, 분단 통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좋지가 않았죠. 전 여러분이 이 사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덕술. 노덕술이 얼마나 유명한 놈이었냐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 고문 경찰들이 굉장히 이름을 떨친 악명을 떨친 고문 경찰들이 많았는데 노덕술이 1등이었어요. 평양 출신, 평양. 노덕술이 1등이었어요. 해방 후에 잡혀가고 뭐 난리를 쳤는데 결국엔 이게 잡혀갔을 때 당시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 수도경찰청장이던 장택상이 노덕술을 구명해줘요. 그래서 수사과장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장이 돼요. 해방 후에 수사과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빨갱이 김원봉을 잡아들인 거예요. 47년 3월에. 이유는 뭐냐? 노조를 뒤에서 만들어서 파업을 24시간 파업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주동자로. 그래서 잡아갑니다. 경찰서로 잡아가서 귀싸대기를 때려요. 경찰서에다 수갑 채워서 묶어놓고 귀싸대기를 때려요. 이 새끼가. 김원봉이 나와서 의열단 자기의 다시 동료였던 자기 동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서 중국에서 일본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경찰의 손에 수갑을 찾고 모욕을 당했다고 말을 해요. 47년 3월에 4월 달에 풀려나요. 47년 7월에 자기의 금능대학교 동기였던 여운형 선생이 해화동 로타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총격을 당해요. 즉사예요. 그 전까지 12번 테러를 당해요. 가장 자기 동료로 믿음을 줬던 여운형 선생이 3월 달에 끌려가서 모진 시련을 겪고 7월 달에 가장 믿었던 동료 여운형이 테러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48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뭐 비상국민회의가 막 열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48년에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김원봉은 자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안 내려옵니다. 그 사이 3월 달에 올라갈 때까지 숨어 지내요. 수개월을.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안 내려와요. 김구 선생은 38선으로 넘어서 올라갔다가 회담이 잘 안 돼서 내려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9년에 돌아가세요. 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진 후에 노덕술은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화랑무궁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화랑무궁훈장을 또 받고 53년에 충무무궁훈장을 또 받아요. 노덕술이 장택상과 이승만의 비호를 받아서 그 사이에 반민특위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기술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인 줄 아세요?
이게 어디인 줄 아세요? 밀양에 가면 밀양의 애국지사들의 거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곳 애국지사들을 100여 명 가까이 배출한 훈장을 받은 동네가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동. 김시현 선생 기억하죠? 영화 밀정의 주인공 공유가 연기했던 김시현 선생. 그분이 안동 출신이에요. 그분 훈장 받았을까요? 훈장 못 받았습니다. 빨갱이 아니에요. 훈장 못 받았어요.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을 저격했다는 배우로 지목이 돼서 지금까지 훈장을 못 받고 계세요. 아무튼 여기는 밀양입니다. 밀양이에요. 이렇게 애국지사가 많아요. 이렇게 몇 명일까요, 여러분? 73명이에요. 73명이에요. 김원봉이 여기 있어요. 김원봉의 고모부인 황상규가 여기 있어요. 윤세주 열사가 여기 있어요. 자기의 동기였던. 건국훈장, 훈장 없어요. 밀양에 가면. 김원봉이 약산이 북한에 올라가고 나서 그 뒤로 행적은 묘연해요. 근데 서열 7위였던 국가검열상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56년에 검열상에서 쫓겨난 다음에 노동상이 돼요. 이건 뭐 한직이긴 하지만. 근데 58년에 11월에 숙청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몰라요. 숙청됐는지 33가지예요. 청산가리를 먹었다는 설도 있고 뭐 감금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은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김원봉 장군의 묘는 지금도 북한에 없어요. 그래서 숙청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문제는 김원봉 장군이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약산에 남은 가족들이에요. 남은 가족들. 이 약산이 11남매거든요. 11남매. 4명의 형제가 당시에 총살로 죽어요. 5명도 자기 사촌들이 총살당해요. 아버지는 가택 연금돼가지고 굶어 죽어요. 김학봉 여사 당시에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는데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해요. 그리고 형제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봉철 씨도 마찬가지로 이 처형된 형제들을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기징역을 받아요. 이런 역사였어요, 우리가. 근데 최근에 진짜 화나는 일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3권짜리로. 근데 약산이 없네요. 이 신용화 교수가 위원장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약산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인데 지금의 정치적인 이유로 약산을 넣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용화 선생님.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김삼흥 선생이랑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원래 통화는 다른 3.1혁명 때문에 통화한 건데 선생이랑 통화하면서 김삼흥 선생이 원래 굉장히 되게 선비 같은 분이잖아요. 쌍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을. 약산을 빼고 어떻게 한국운동, 독립운동을 말을 하냐. 그래서 이 신용화 위원장이 나중에 정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넣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못 넣으면서 나중에 언제 넣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어쩌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자잖아요. 여기 기자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각자 위치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없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뭐냐? 드라마 이몽이 뭐가 됐든 5월 달에 나와요. 250억짜리 대하 드라마예요. 8월 달까지 나와요. MBC에서 해요. 유지태와 이효원? 김효원? 이효원 두 사람이 주연을 해서 나와요. 다시 한번 회자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드라마가 가짜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소설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픽션이기 때문에 픽션을 가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밌어요. 다시 한번 회자될 거예요. 3.1절은 솔직히 말하면 끝났어요. 이게 한번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약산노드를 낼 거예요. 5월 달까지 원고를 다 쓰기로 했고 8월에 출간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 8월 15일 날 광복절 서원이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번 3.1절은 던진 거예요. 여론을 보려고. 8월 15일이 진짜 게임이에요. 여기서 한판 붙을 거예요.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8월 15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은 의열단 100주년이에요. 여기서 놓치면 여기는 힘들어요. 이때까지 힘을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저는 제 위치에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참 일요일날 저녁에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이 방금 우리 윤 선배가 얘기한 자발적으로 올라갔던 그 월북, 그리고 6.25에 참전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록, 그리고 실제로 국가검열상에는 서열 7위까지 올라간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이적단체인 북한 정권을 만들었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약산이 아무리 항일운동에 거두일지라도 서운을 하는 게 맞냐? 아니다라는 답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답변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논리를 과연 깰 수 있을까? 안 깨져요. 지금 이 체제에선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평화와 화합이 답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만나서 서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산이 북한에서도 숙청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최선의 답은 8월 15일 날 서운하는 거예요. 크게 한판 붙어보자 이거예요. 크게 한판 붙어서 8월 15일 날 대통령이 약속 지키고 그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판 붙어보자. 비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논리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일장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장기까지 나왔어요. 일장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김원봉 약산에 대해서 서운을 얘기한다? 선배 말씀대로 이거는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진짜 회광반조라 그러죠? 무협지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양반들이 지나고 나면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만나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몽 같은 드라마가 나오면 더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우리 맨날 체게바라 얘기했잖아. 저 대학 다닐 때는 체게바라 티셔츠 맨날 입고 다녔어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약산 놔두고 왜 체게바라 그러니까 좀 더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런 가운데 8월 15일 날 우리 보좌관님이 역할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역할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잘 쓴 기사 중에 하나가 한강변에 독립유공자들에게 매점 계약한 거 그 기사를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정보를 다 주셨던 분이더라고요. 통화만 했어요. 통화만 했는데 얼굴 오늘 처음 봤는데 그분이더라고요. 저랑 통화하신 분.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더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애국지사들에게 후손들에게 실제로 역할을 실제 숨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매점 계약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신 분이에요. 아무튼 이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큰 싸움을 8월 15일 서운해 주세요. 아니 뭐 서울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노력을 하면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어디에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기사 잘 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기사 잘 쓰고 우리 해주 데리고 가가지고 영상 잘 만들게요.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주쌤이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100명에서 1000명씩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진짜 조국 수석이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만 명이 넘어가면 청와대 답변을 해. 그래서 우리 진짜 서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학봉 여사 잘 보내드리자고요. 부탁드릴게요. 천명사는 누구 소유예요? 천영사는 지금 이름 없는 도교 사원인데 정치대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요. 않아요? 비정기적으로 도교 사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거기서 빵이나 음료 같은 것만 놓고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방치된 시내에서도 1시간, 차로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라 아무도 안 가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서 그 도교 사원이니까 옛날에 훈련했던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절만하고 음식 놓고 가고 소유가 국가예요. 국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 옆에서 총탄 소리가 들려요. 군대 훈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국가 소유라고 생각이 들고 입구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입구와 입구 사이가 입구와 입구 사이가 이게 7분 능선에 있어요. 천영사가. 그래서 입구와 입구 사이가 막혀 있는데 그걸 뚫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김삼문 선생이 저한테 반농담식으로 얘기했던 게 자신이 2007년에 북한에 갔을 때 그 혁명 애국지사들의 묘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김원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김원봉을 아냐 물었을 때 모른다.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은 다 김일성만 한 줄 안다. 우리는 다 3.1운동 같은 그런 이런 적극적이지 않은 운동, 그냥 만세나 몇 번 외치다 끝난 운동으로 알고 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현재 인식 수준이다. 그래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북한 김원봉을 띄우면은 김일성 그렇죠. 무장투쟁이 더 양화되니까. 백두혈통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원봉이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독립운동가로서의 지위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선배고. 그러니까 이 예난파가 말 그대로 장개석의 간첩, 미국의 간첩, 뭐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으로 이렇게 막 몰려서 죽었듯이 예난파로서 그 당시에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100% 숙청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힘이 몰려 있었고. 남겨놨을 리가 없죠. 죽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바로 그러니까 북한 측 기록도 좀 나중에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되고 해야 정확하게.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그러니까 3.1혁명 100주년을 북한이랑 굉장히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3.1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안 쳐줘요. 그 인식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임시정부 우리는 3.1 운동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가 탄생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과정이 만들어졌다. 물론 의결단도 3.1 운동 과정에서의 그런 비폭력들이 무가치해져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3.1 운동을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의 자연스러운 임시정부로 이어지니까 북한에서도 이걸 크게 안 쳐주는 거예요. 훨씬 평양에서도 크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노력. 근데 제가 최근에 독립기념관의 그 학예사 실장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 요즘에 외과 의사 없잖아요.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를 전공하는 박사, 석박사들이 한국 현대사를 전공을 안 해요. 근현대사를. 100명 중에 한두 명 전공해서 연구원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을 했냐. 책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취재했을 것 같아요? 이 주소들 어떻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제가 무슨 연구원이라고 이걸 찾아가요? 인터넷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검색이 뭐냐? 독립기념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DJ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집중적으로 국외 사적지 탐방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사이트 815-5r.kr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우리 학예사들이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올려놨어요. 주소를.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다닌 거예요. 이 책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주소가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막 주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2000년대 초반에 조사를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학예사들도 없고 정부 지원도 없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갔던 기록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갔더니 내 옆에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특히 그 영상에서는 물론 안 나왔지만 그 김무 선생 피난처 말고 정정화 해설을 비롯해서 이동영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피난처가 따로 있었어요.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불과 이 블록 옆인데 옆옆 건물인데 주소가 다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비는 오고 막 해주랑 둘이서 막 5시간을 그 앞에다 두고 막 비 오는데 쫄딱 맞으면서 촬영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발거리면서 안에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블로그 보고. 블로그 검색해서 지도 비교하고. 그래서 그 학예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책에서 욕을 너무 많이 했다. 독립기념관에서 저희 책 되게 안 좋아해요. 욕을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요구돼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기자니까 그냥 제 위치에서 하는 거고 연구원들도 많아야 되고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걷지 않는 길은 사라지기 때문에 가서 직접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요. 가서 보세요. 가서. 재개발 여부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의 김신부로 22호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헌법, 우리가 지금 향유하는 민주공화정이 1919년 4월 11일 김신부로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그 김신부로가 지금은 서금 1호예요. 22호 집이 어딘지 몰라요.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야 했고 당시에 불란서 조계지에서 우리를 승인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관 신규식 선생의 노력이 혁혁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기록이 온전히 안 남아 있고 두 번째 청사 안창호 선사가 미국 우리 교포들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만든 회의중로에 있는 두 번째 청사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와 상하이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그 두 번째 청사가 최근에 작년에 4월 10일 날 밝혀졌어요. 그게 무슨 그 쇼핑몰 있는 그 H&M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4월 13일로 99년을 축하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임시공휴일 가지고 논란됐었잖아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쓴 기사도 김삼봉 선생님이랑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임시공휴일을 4월 11일로 정하자는 그거잖아요. 지난해까지 놀랍게도 일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3일로 기념해 왔어요. 작년에야 비로소 이낙연 총리가 선조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4월 10일로 바꾼 겁니다.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년 만에. 물론 이 행사는 93년부터 이루어진 거지만 100년 만에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보좌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